자, 이전 추천주 간단 체크 드리는 시간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같이 한 번에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첫 번째는 이전 추천드렸던 종목들 간단 체크 좀 해볼 거고요. 두 번째는 저희 시장 체크해 봅니다. 시장 간단히 좀 살펴봐야 되겠고, 오늘 무료 추천드릴 종목이 있습니다. 추천 종목 드리는 시간으로 해가지고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 부분들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 무료 추천드린 종목들은 모두 유튜브에 올라갑니다. 제가 엑셀 파일로 정리해서 카페에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이 부분은 저희 유튜브 제목 아래 상세 페이지를 참고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시면 이렇게 네이버에 왕심심 카페 검색하시면 맨 위 상단에 저희 카페가 이렇게 뜹니다. 들어와서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 카페에 들어가는 내용은 바로 이 엑셀 파일입니다. 21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데이터가 담겨 있고요. 1월 4일, 그러니까 추천일 종목명, 매수가, 또 최고 수익률 승패 여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21년도 데이터를 좀 간단하게 먼저 살펴보면요. 1월부터 12월 달까지 누적 합계 이 모든 거를 합치면 이게 나옵니다. 1월부터 12월 최고 누적 수익 기준 3624.83%고요. 1100승 89패, 1189개 표본 92.5% 승률을 달렸습니다. 10개 중에 9개 이상 결과론적으로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2년도 1월부터 4월 현재까지 합계 5686.13%고요. 281승 14패, 295개 표본입니다. 아직까지 승률 95% 유지합니다. 20개 중에 19개가 터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간단히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저희 아직 이 누락된 부분이 있죠. 이 부분들은 제가 자정 안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저희 첫 번째로 살펴보고자 했던 이전 추천주 간단 체크하고요.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자, 전일 추천드렸던 종목들 한번 볼 텐데, 오늘 월요일이니까 금요일날 드렸던 종목들부터 봅니다. 자, 첫 번째 이지케어텍입니다. 이지케어텍 오늘 플러스를 보이기도 했습니다만 시장이 워낙 안 좋았죠. 해서 마이너스 5% 하락한 채로 마감이 되었고, 최근 시장은 사실 단타가 아니면 매매를 안 하는 게 가장 좋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지케어텍은 단타 성향이긴 하지만 그래도 초반에 못 가다 보니까 종가가 좀 밀렸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선진 같은 경우는 15,65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기본 차익권에 충분히 도달을 해줬죠. 15,650원 기록하면서 6% 넘게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승잡습니다. 자, 다음은 우진 BMG인데 우진 BMG도 올랐고요. 2,65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6% 상승하는 모습이었고, TCC 스틸, 이 스틸을 포함한 지금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 이 원자재 관련주들 좋은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원자재가 오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TCC가 밀렸습니다. 자화전자 같은 경우는 오늘 종가는 밀렸지만 장중에 35,000원 찍으면서 기본 차익권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승 잡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목은 이제 조일 알미늄인데, 알미늄은 이제 시가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7.79% 2,835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승 잡도록 하겠고, 오늘 결과론적으로 시장이 2.5%, 코스닥만 해도 2.5% 밀렸고요. 1256종목이 하락했고 176개 상승이었기 때문에 90%가 하락장이었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TCC와 이지케어텍 두 개 빼고는 제 기본 차익권에 도달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체크를 좀 하겠고요. 시장 봅니다. 시장 굉장히 중요하죠. 자, 코스피가 오늘 강하게 빠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저가 이탈 가능성도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장이 이틀 연속 폭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한국장도 이로 인해서 밀렸지만 비교적 선방이었다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다우 지수를 저희가 좀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다우도 굉장히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저희가 원하는 다우 지수가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나스닥 보겠습니다. 자, 뭐 마찬가지인데 다우도 똑같이 빠졌어요. 그래서 나스닥이 지금 2.55% 하락을 했고,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안타까운데 이게 극명하게 갈립니다. 이거 전후, 이 파란 음봉 두 개 전후로 나뉘는데, 예를 들어 이렇게 보면요, 단순히 이때까지만 해도 시장이 굉장히 좋았고 이날 약간 밀렸지만 바닥에 이제 횡보를 이어가면서 이제 턴어라운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상승을 준비하고 있었고 실적이 좋았고요. 시장의 실적이 좋은 모습을 받침해줬고, 물론 이번 주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만, 그리고 5월 달에 FOMC 연준회의가 뭐 무난히 이어질 거고 6월, 7월도 무난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는데 이게 실제로 그러지 못했습니다. 연준 의원들이 차례로 나오면서 0.75% 해가지고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고요. 금리가 0.5%씩 해가지고 50bp죠. 해서 연말쯤에 2%에서 2.5를 도달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연준회의 같은 경우는 5월 달에 한 번 있고요. 6월에 있고요. 7월에 있고요. 9월에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자, 좀 더 자세히 말씀을 좀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일종의 점도표 아닌 점도표를 좀 가져왔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FOMC 이제 카운트다운 내용인데, 이거는 이제 시장 참여자들의 일종의 투표? 투표라고 할 순 없고, 예상치입니다. 네, 시장 참여자들의 예상치인데, 자, 이게 보시면은 4, 5, 2, 2, 2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게 미국식 표시인데 반대로 읽어야 되죠. 이게 22년이라는 거고요. 5월 그리고 4일입니다. 그러니까 4일, 5월 22년 이라는 뜻이고, 이때는 15일, 6월 22년, 이때는 27일, 7월 22일, 21일, 9월 22년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간단히 봤을 때 5월 달에 한 번 있고요. 6월 달에 있고요. 7월 달에 있고요. 9월, 11월, 12월 이게 6차례 남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 기준금리를 저희가 봐야 되는데 75에서 100으로 갈 확률이 97.6%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지금 기준금리가 0에서 25입니다. 근데 이거를 한 번만 인상을 하면 50에서 75가 되죠. 네. 정확히 25에서 50입니다. 네, 그게 한 번 인상하면 0.25bp 인상하면 이건데 이 확률이 2.4%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5에서 100이면 지금이 25에서 50이니까 75에서 100이면 50bp 인상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좀 혼동이 되실 수가 있으니까 정리를 좀 해볼게요. 지금 금리가 0.25입니다. 0.25에서 0.5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이거를 얘는 BP라 그러니까 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금리가 이거예요. 근데 5월 달에 이게 이제 75가 될 확률, 이게 확률이 지금 90 몇 %라 그러는 거죠. 97%, 97.6%. 그러면 이 말은 즉슨 50bp 인상하겠다, 빅스텝 인상하겠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뭐 이것까지 저희가 예측을 했어요. 근데 6월달은 한번 놀래키고 25bp만 인상하지 않겠나 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러지 않았어요. 25bp만 만약에 인상을 하면 이게 돼야 되는 거죠. 100에서 125 이게 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125에서 150 이게 22.8이에요. 22.8이라는 거는 굉장히 낮은 숫자죠. 그리고 76.7 76.7이라는 거는 150에서 175인데 지금 75잖아요. 여기서 150에서 175가 된다. 이 말은 즉슨 이렇게 봤을 때 확률이 76.7%인데 이렇게 되면 75bp 인상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길게 말씀드릴 내용은 아닌데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7월로 넘어가자고요. 7월로 넘어갔을 때 200에서 225 확률이 72%다.
200에서 225 이게 72.4%다 라는 거는 결국에 175에서 아니 150에서 적어도 50bp를 더하면 200 나오죠. 이게 50bp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금리가 7월 달까지 2%만 되겠다. 미친 거죠, 사실. 지금 4월인데 5, 6, 7, 3개월 만에 금리를 2% 올리겠다. 이렇게 되면 뭐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많이 생기는데 조금 뒤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9월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9월에는 225에서 50일 확률이 높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9월 225 이게 이제 중립금리인데 225에서 250이면 이 확률이 지금 53.6%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보다는 250에서 275로 지금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되면 이게 30%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되면 이제 50bp예요 또.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긴데 11월 달에는 250에서 275에서 300 그래서 25ppc 정도 인상이죠. 10월 너무 시간이 많이 할애가 좀 되는데 이렇게 해서 연말로 가면은 12월 마지막에 인상했을 때는 275에서 300 300에서 250 이게 높아질 겁니다. 아마도 이게 아마도 높아질 건데 그렇게 됐을 때는 어쨌든 연말에 3% 만들겠다라는 얘기예요. 금리를. 근데 이게 왜 충격적으로 다가오냐? 충격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한다고 했을 때 최근 몇십 년간 0.25% 정도뿐이 인상을 안 해왔어요. 한 차례에. 근데 이게 0.5도 아니고 75bp까지도 인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번, 한 6개월 정도 동안 해야 되는 걸 한 번에 올리겠다라는 거니까 충격이 올 수밖에 없죠. 단면적으로 이런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이 금리가 한국 같은 경우 진짜 여차하면 패닉 상황에 좀 빠뜨릴 수도 있는 이유가 주택담보대출이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게 기준금리가 있고요. 그리고 대출금리가 있습니다. 기준금리는 지금 위에서 말한 이 내용들이에요. 기준금리가 3%가 된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0.25에서 연말에 3%를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대출금리는 뭐냐면 이게 가상금리도 빼야 되고 뭐 여러가지 조절을 하는데 아주 쉽게 말씀을 좀 드리면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다가 은행이 3%의 돈을 빌려와서 이걸 팔아야 되잖아요. 그거를 2%를 더 붙이고 팔겠다라고 하면 5%가 되는 거죠. 단순히 계산하면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게 뭐 이제 가상금리니 뭐니 이런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 또 끝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데 지금 상황은 금리가 한 2%일 거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 기준금리가 이게 2%일 것이다. 2%일 것이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 대출금리가 지금 6%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4에서 6%까지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만약에 3%를 넘어간다? 여기서 50%를 적어도 더하겠죠. 보통 이게 굉장히 복잡한데 보통 기준금리가 0.25% 오르죠. 그러면 대출금리는 보통 0.3에서 0.4% 오른다고 합니다. 얘네가 마진을 붙여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 오른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대출금리가 기준금리가 3%일 때 대출금리는 9%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내 집 장만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원래 나는 코로나 때 이자 엄청 쌀 때 매수했다 해서 이자를 변동금리로 해가지고 100만원을 내고 있었어요. 100만원이 한 3억 정도? 뭐 이렇게 따져야 될 것 같은데 이 100만원을 내고 있었는데 변동금리다 보니까
실제 이제 금리가 최근에 와가지고 2%가 될 것이다 라는 말이 막 도니까 이게 얼마가 됩니까? 적어도 뭐 한 150만원? 이렇게 됐던 거죠. 근데 이게 만약에 금리를 3%까지 만든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200만원이 넘어가는 거고요. 저소득층 혹은 뭐 이제 프리랜서 뭐 직업에 따라 이자가 비싼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을 이제 가정을 하면은 원래 이자가 100만원이었던 게 200만원이 지금 되어 있고요. 이게 연말에 300만원이 되어 버린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EX 예를 들어서 연봉이 5천이다. 근데 이분은 대출 이자로 100만원을 냈고요. 그리고 연봉이 5천이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이것저것 떼면은 뭐 400 정도 나오죠. 20% 정도 떼니까 400이 좀 안 되긴 하는데 400이라고 그냥 가정을 합시다. 300 몇십 될 텐데, 네, 400만원 그냥 가정을 해볼게요. 대출 이자로 100만원이 나가고 식비로 매달 뭐 200만원이 나갔어요. 그리고 자동차를 포함해서 기타 뭐 아이가 있으면 뭐 학원비 이렇게 해가지고 100만원이 나갔다. 예를 들어 이런 스케줄로 빡빡하게 살던 분이 있었는데 이 분이 금리가 오르니까 어떻게 돼요? 대출 이자가 100만원이 200이 되고요. 이게 300이 됩니다. 그럼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이 집은 버틸 수가 없습니다. 네, 버틸 수가 없어요. 버틸 수가 없으면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되냐? 한 달에 벌기는 400을 버는데 나가는 돈은 600이 나간다? 이거는 파산이죠. 그러면 주택시장이 이제 가장 먼저 얼어붙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주택시장이 어떻게 되냐? 대출을 해줄게 라고 해도 안 사요 사람들이. 왜냐면 서울 집값을 기준으로 했을 때 10억 이하 없어요. 그러면 집을 산다고 가정할 때 뭐 지금 DTI 뭐 규제 이것저것 해가지고 결과론적으로 그냥 평범하다라고 가정하면 4억 현금 있어야 돼요. 4억 현금 있어야 되는데 이게 말이 안 돼요. 아니면 뭐 3억 정도 있어야 돼요. 이것도 말이 안 돼요. 그러면 서울이 아니라 경기도로 내려와야 되는데 이 경기도 중에서도 도심 쪽이면 6억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것도 또 말이 안 되는데 그래도 6억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대출 규제가 없다. 그러면 뭐 70% 나옵니다. 70% 대출 나오면 753, 761, 42 그러면 4억 2천이 대출이 나오고 1억 8천 현금 필요해요. 그죠? 근데 이렇게 대출을 받았을 때 대략 원래 이자가 130 정도 나갔었단 말이에요. 현금 1억 8천이 있는데도 이자가 130이 나갑니다. 근데 이 가정이 어떻게 되죠? 이자가 이만큼 쭉쭉쭉 올라 버리면은 이게 최소 260 정도가 되는 거고 여차하면은 이게 400 가까이 돼 버립니다. 이자가. 그러면 이 집은 버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집 팔죠. 집 팔면 어떻게 되죠? 안 팔려요. 왜냐면 이런 가정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집이 안 팔려요. 안 팔림. 그러면 이거를 경매로 내놓기 시작하는 집들이 나와요. 경매 속출. 이게 2012년도 한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멀쩡한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뭐 1000세대 있는 아파트라고 가정을 했을 때 경매만 8집씩 막 나요. 그럼 이 집들이 뭐가 이상해서 문제가 생긴 게 아니고 그냥 여기서 버티지를 못해가지고 그냥 나온 집이에요. 그냥 멀쩡하죠. 그러면 시세만 30% 정도 깎인 채로 시작합니다. 근데 이것도 못 사요. 왜냐? 6억짜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경기도에 있는 거 기준입니다. 6억짜리에서 30% 빼면은 4억입니다. 4억인데 이거를 살려고 해도 70% 대출을 받죠. 그러면 2억 8천 대출 받을 수 있고 1억 2천이 현금 있어야 되는데
이 힘든 상황에 1억 2천 현금이 있는 사람도 드물 뿐더러 2억 8천 대출 받으면 이것 역시 이때 가면 이자가요. 지금 이자는 한 100만 원 정도겠지만 이게 그때 가면 이자가 200에서 300만 원입니다. 누가 사요 이거를? 그러면 이 30% 경매를 때려도 안 팔려요. 4억짜리가. 그러니까 경매가 오는 걸 알고 집값이 폭락할 때를 알아도 사람들이 투자할 수 없는 이유죠. 너무 비싸니까. 이자가 너무 비싸요. 이거 못 사요. 그러면 가격이 계속 낮아집니다. 근데 계속 낮아지진 않고 실제로는 부동산의 심리가 이렇게 돼 있어요. 1. 일단 집값은 안 내린다. 이게 일단은 팩트예요. 겉보기에 6억짜리가 뭐 5억 8천 정도에는 거래가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도 4억 2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시세를 조장하는 행위가 있어요. 모든 아파트들은 그렇기 때문에 대신에 거래가 아예 막혀버리는 현상이 나타나죠. 이 시세와 괴리가 생기니까 거래가 그냥 안 되고 시세는 5억 8천 이런 식으로 뜰 거고요. 5.8억이죠. 이런 식으로 뜰 거고 두 번째는 그냥 경매가 많아집니다. 저희는 이거를 노려야 돼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되면 집을 누가 사요? 라고 하실 수 있잖아요. 본의 아니게 그러니까 금리를 알면 저희가 이런 거를 이제 미리 대책을 좀 세워볼 수가 있는데 근데 경매가 많아지면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 말씀드린 거를 좀 잘 보시면 집값이 안 내린다 그랬어요. 거래가가 5억 8천 정도 해가지고 뭐 10%도 안 내린 것처럼 보일 거예요. 5%? 근데 실제로는 경매가 많아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 하셔야 되냐? 사야죠. 사는데 200만원, 300만원씩 감당할 수 있나요? 월 이자를? 안 되죠. 그러면 사서 매수 후 전세 돌립니다. 이걸로 사람들이 대박이 나는 거예요. 이거는 1960년도, 70년도, 80년도, 90년도, 00년도, 2010년도, 20년도 해서 우리나라 역사에서 항상 반복됐던 사건들이에요. 근데 저희가 이제 80, 70년도, 60년도는 너무 거리가 좀 있죠. 근데 90년도, 2000년도 뭐 이때 쭉 있었던 현상이 우리나라는 전세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되냐? 5억, 6억짜리를 4억 2천에 매수하죠. 그럼 이게 전세가 얼마죠? 전세가 이 6억이라는 시세에서 70% 정도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전세가 4억 2천이에요. 전세는 안 내립니다. 왜냐면 집을 사기 싫어하니까 사람들이. 어쩌다 제 부동산 말씀을 좀 드리는데 그냥 논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집을 사기 시작하기 때문에 집을 사는 거를 싫어하기 때문에 전세만 좀 구하려고 하는 전세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요. 금리가 이렇게 오른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럼 전세가 4억 2천이니까 공짜로 사는 거죠. 영원의 매수. 근데 대부분은 조금 내용이 다르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냥 현금 1억 정도. 가장 중요한 거는 현금 1억 정도가 있으면 살 수 있다. 라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겁니다. 뭐 저희가 서장훈이라든지 뭐 이 부동산으로 대박났다라고 하는 사람들 다 이런 방식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노려보시면 되는 거고 근데 어쨌든 뭐 패닉 시장이 빠지고 사람들이 한 달에 200, 300만 원 나가는데 이거를 버티는 분들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어떻게든 버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줄입니다. 가계 구조 조정이 들어가요. 대출 이자가 200 나간다 라고 하는 집은 버텨요. 원래 100만원 나가던 게 200 나가면 버팁니다. 대신에 식비를 줄입니다. 150으로 줄이고요. 자동차를 포함해서 기타 이제 학원비라든지 막 나가던 것들도 줄입니다. 차 팔아버려요. 이러면 이 집은 살 수는 있어요. 그러면 200, 400 먹고 살죠. 먹고 사는데 이 집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있어요. 소비를 안 합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을 하면 경제가 침체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소비를 줄이죠. 차 안 산다 그런 거죠, 지금. 차 팔았으니까. 차 줄였고요. 식비 줄였습니다. 식비 줄이면 제일 먼저 뭘 줄일까요? 라면 줄일까요? 아니죠.
뭐 예를 들어 주말에 뭐 소고기를 먹었다든지 회를 먹었다든지 그걸 안 사기 시작하겠죠. 그런 부분들이 줄어듭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예외사항이 있어요. 예외가 뭐냐면 명품 가방. 이게 예외인데 이게 참 희한한 현상인데 명품이면 비싸기 때문에 안 사야 되는데 사람들은 오히려 재테크라든지 아니면 이 묶여온 욕구가 있죠. 아, 내가 식비도 줄이고 차비도 줄여가지고 이러고 살고 있는데 너무 답답해. 그러면 여기서 야금야금 매달 10만원씩 어떻게든 모아가지고 1년 후에 명품을 사버리는 그런 습관들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품 가방만 좀 예외다 라는 말씀드리고, 이렇게 되면 이제 어쨌든 물건을 팔던 사람들이 가격을 비싸게 팔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 라면 같은 것도 예를 들어 1,000원에 팔았는데 아예 1,000원에 팔아서 안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라면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예를 들어 신라면 같은 기본 베이스 라면이 있고요. 여기서 조금 업그레이드된 뭐 짬뽕 라면 이런 게 있죠. 더 업그레이드 되면은 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뭐 태국식이라든지 뭐 일본식이라든지 막 해가지고 그런 고급 라면들이 있죠. 이 얘네들이 안 팔리기 때문에 이거 가격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이게 뭐 3,000원이었으면 할인을 때리는 거죠. 2,000원에. 그러다 보면 이제 물가가 떨어진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만큼 먹고 살기 힘들어지죠. 근데 저희는 그걸 기회로 삼을 줄 알아야 된다. 그게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기회로 삼아야 돼요. 최대한 좀 많이 기회로 살려주셔야 되고, 지금 뭐 주식 같은 경우, 주식은 진짜 미래를 보고 장투하셔야 돼요. 제가 무료 추천 종목도 드리고 단타하는 입장이긴 한데, 제가 경험해 본 바 저처럼 단타하는 사람 이거 어렵습니다. 저는 이걸 10수년 동안 하고 있고 좀 성격이나 이런 게 여러 가지로 변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좀 달라진 건데 실제 단타는 굉장히 어려워요. 예를 들어 이게 뭐 5% 하락했다. 팔아야죠. 안 팔려요. 보통 사람들은 팔지 못합니다. 그리고 뭐 실수를 한번 해요. 그러면서 멘탈이 깨지죠. 날라갑니다. 그리고 뭐 5% 차익을 해야 되는데 이걸 차익 안 하고 이거 더 갈 거야. 나 20%간 것도 봤어. 홀딩 하다가 갑자기 다음날 예를 들어 하한가 발표 난다. 아니면 테마주기 때문에 마이너스 20% 빠진다. 답이 없습니다. 이러면.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은 좀 길게 버텨주시는 게 필요하고 미장을 비롯해서 실적장이 좀 이어질 수 있는 기업들은 결국 연말쯤에는 올라옵니다. 그거를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때 현금 확보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단타를 잘 하시는 분들이 아니시면 현금 확보 이게 절대적이다 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또 시장의 흐름이 그때 가서 뭐 6개월 후죠? 더 좋아지면 또 다른 말씀을 또 드리겠죠? 그거는 그때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가서 뭐 이런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기회가 올 수 있습니다. 근데 가능하면 이게 안 오길 바라는 거죠. 이게 안 오길 바라는 거고 여기에 이제 금리 이 물가가 이제 피크를 치고 내려올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가 또 시간이 좀 딸리는데 그래도 좀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드려볼까요? 자, 이거를 좀 볼게요. 근데 시간 관계상 제가 길게는 말씀 못 드릴 것 같고 짧게만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물가가 굉장히 높았어요. 근데 물가가 높았던 이유가 뭐냐면 이게 지금 5년 단위죠. 5년 단위면 원래 이 물가 지수라는 거는 2018년 이때가 8월이다 라고 하면 2018년 8월 대비 2019년 8월 이때 거를 예측하게 됩니다. 5, 6, 7, 8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좀 설명이 간단하지 않은데 그래도 간단히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2018년에 물가가 예를 들어서 100이었다. 그러면 19년도에는 여기서 105가 되면 이게 5% 오른 겁니다. 그죠? 근데 20년도에 여기서 110이다. 110이다 라고 하면은 전년비에 비해서 5% 오른 거죠. 거의 뭐 4점 몇 프로인데
5%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가 있었죠. 코로나로 치면은 20년도 3월 경이 굉장히 심각했어요. 이때 물가가 100이었다라고 하면 21년도 물가가 훅 튀었던 거예요. 그래서 5% 해서 뭐 예를 들어 105가 나왔는데 지금이 이때만큼 올랐는가? 이거는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차트를 보시면서 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에 물가가 굉장히 좀 높았던 이유 중 하나가 20년도에 이제 이게 지금 6월, 5월, 6월, 4월, 5월, 6월이죠. 5월, 6월에 완전 난리가 났어요. 물가가 0.3%, 0.1%였습니다. 디플레이션 우려가 있었죠. 이게 무슨 현상이었냐면 이때 모두가 이제 코로나가 무서워가지고 밖에 나오지 않고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산품이 만들어지지도 않고 사지도 않고 그러면서 물가가 오르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게 갑자기 풀립니다. 풀리면서 21년도 6월 되니까 훅 올라요. 이 왜 훅 오르죠? 5월, 6월에 훅 오릅니다. 21년도 5월, 6월. 왜 훅 오르죠? 이때랑 비교하기 때문에. 20년도 5월하고 비교하기 때문에 훅 오르는 거예요. 물가가. 이해되시나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비교해 볼게요. 20년도 물가가 10이고 100이고 21년도 110이고 22년도 115다 라고 예를 들어 가정해보면 이때 20년도에 비해서는 지금 굉장히 많이 오른 거예요. 그죠? 굉장히 많이 15% 오른 겁니다. 근데 전년에 비해서는 5% 올랐다라는 거예요. 근데 20년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이었고 21년에 너무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115였어요. 그럼 22년 115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2년 전에 비해서는 많이 올랐지만 1년 전에 비해서는 오르지 않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기저효과라고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때가 낮았기 때문에 20년도 5월이 물가가 낮았기 때문에 21년도 5월이 물가가 높아진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20년도 물가가 워낙 낮았기 때문에 21년도 물가가 높은 것처럼 보였다 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만 이제 저희가 기억을 하고 넘어가면 보시면 물가가 20년도 4월, 5월, 6월 이때가 최악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도 보시면 21년도 4월, 5월, 6월에 물가가 이렇게 훅 올랐죠. 그래서 이때가 이제 고점이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이거와 기저효과가 나타나서 이만큼이었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물가가 낮아지지 못했죠. 지금까지 계속 올라갔어요. 계속 올라갔는데 이게 앞으로 낮아질 거다라고 하는 이유는 앞으로 코로나가 막 창궐된 게 아니에요. 지금 거의 다 풀려나고 있고 물류라든지 미국도 지금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고 유럽도 위드 코로나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고 물가에 영향 끼치는 뭐 전쟁이 있지만 그렇다 쳐도 옛날처럼 이렇게 계속 오르겠는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보시면 4월이에요. 22년도 4월 12일 날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20년도 4월 물가가 훅 좀 떨어졌을 때고 21년도 4월 물가가 좀 올랐을 때죠. 근데 지금 최고가 많이 높은 건 사실. 근데 이때에 비해서 21년도 4월에 비해서 21년도 5월 2%가 올라버립니다. 물가가. 그러면 지금 이 8.5%라는 이 물가를 유지를 다음 달에도 한다면 그거는 미치겠지만 근데 만약 저번 달, 이번 달이 거의 비슷비슷하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때가 훅 올랐었기 때문에 지금은 내려간다. 즉 간단하게 진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22년 5월 CPI는 낮다. 그 이유는 21년 5월이 유독 높았기 때문에 22년 5월은 낮은 것처럼 보일 것이다 라는 게 결론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그럼 앞으로 이 5월, 6월, 7월, 8월 이거랑 비교하게 되겠죠. 그러면 또 내년에 가서는 지금 이 8.5%랑 비교하게 되겠죠. 그거에 비해서는 물가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 지금처럼 이렇게 8% 이렇게 기록할 가능성은 낮다라는 겁니다.
근데 약간 이제 의구심이 생기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4월달 발표가 8.5%였어요. 근데 작년 4월에 2.6%였습니다. 그러면 21년도 3월달에 1.7, 4월달에 2.6, 그러면 0.9% 정도 낮아야 되는데 오히려 올라 버렸죠. 저번 달에 7.9였고 이번 달에 8.5니까 0.6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기저효과로 인해 낮아져야 되는데도 지금 높아지고 있으니까 당황스럽다라는 거예요. 시장 반응이. 근데 그래도 이때는 0.9% 정도 차이였지만 다음 달은 4월달 물가보다 5월달 물가는 거의 2% 가까이 차이가 난다. 그러면 똑같은 흐름이 이어진다고 쳤을 때 지금 0.6%가 올랐으니까 똑같은 흐름이 이어진다고 쳤을 때 1% 정도 더 낮아지는 지금과 같은 흐름이 계속 이어져도 전년비로 계산하면 1%가 낮아집니다. 그러면 다음 달 CPI는 7.5가 나올 수밖에 없다 라는 건데 이거 어렵죠? 어려운데 이러다가 이제 여러 가지가 개선이 되겠죠? 전쟁 끝나고 뭐 물가가 여러모로 잡히는 중국도 풀리고 그러다 보면은 이게 쭉 내려오지 않겠나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어쨌든 기저효과로 인해서 다음 달은 이번 달보다 무조건 낮을 수밖에 없다 라는 게 결론입니다. 너무 길어져 가지고요. 이거를 저는 편집해서 올릴 생각은 없기 때문에 2배속으로 좀 띄엄띄엄해서 빨리 가시면 좋을 것 같고 대신 종목을 폭탄으로 좀 쏟아 드리도록 할게요. 종목을 좀 드릴 텐데 자 간단하게 이것만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오늘 무료 추천 종목 4종목이고 사조 시푸드, 대유, 삼영, 엠텍, NI스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매수가 짚어보죠. 네, 사조 시푸드는 7,842 이하 매수입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대유는 6,510원 이하 매수입니다. 삼영, 엠텍 5,850 이하 매수. 마지막 NI스틸 5,820 이하 매수. 이렇게 노려주시고요. 최소 목표가는 모두 3%입니다. 비중은 종목이 적기 때문에 굉장히 적게 들어가 보시길 추천드리겠고 그냥 말로 표현하기는 1%라고 말씀드립니다. 좋은 결과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영상이 굉장히 길어서 이걸 다 보실 분들이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은데 2배속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결과 만들어 가시고 전 내일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